자, 계속하죠. 61번.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네요. 자, 1번. 원전세권자가 소유자 동의 없이 전전세를 하면 원전세권 소멸한다가 아니라 전전세권은 원전세권의 존속, 그 범위 안에서만 존속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전세권이 존속하니까 전전세권이 존속할 수 있어요. 따라서 전전세권을 만들더라도 원전세권은 그대로 존속합니다. 2번. 건물에 대한 전세권이 법정 갱신되는 경우 그 존속기간은 약정이 없는 전세권이 됩니다. 3번. 제3자가 불법 점유하는 건물에 대해 용익 목적으로 전세권을 취득하는 자는 제3자를 상대로 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이건 옳은 질문이다. 그죠? 불법 점유하니까 용물권자인 전세권자는 반환 청구는 있죠? 가능합니다. 침해자에 대해서. 그죠? 옳다. 4번. 전세권자는 특약이 없는 한 목조물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 지출한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가 아니라 전세권자의 유지 수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유지 수선 의무가 전세권자의 의무이기 때문에 이 비용, 필요비는 자기 부담이다. 그죠? 따라서 비용 상환 청구권 중에서 필요비 상환 청구, 이건 필요비죠. 이거는 청구할 수 없다 해야겠죠? 5번. 전전세권자는 원전세권이 소멸하지 않는 경우에도 전전세권의 목적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아니죠. 전전세권자는 반드시 원전세권을 전제로 해서만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전전세권자가 경매를 행사하려고 그러면 원전세권자가 경매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을 갖추고 그 다음에 전전세권자도 경매를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을 때 인정된다. 자, 그 다음에 62번. 유치권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했네요. 1번.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취득한 뒤 그 목적물에 관하여 성립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유치권도 성립하죠. 점유와 채권 사이에 결연관계가 있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목적물과 물건, 점유하고 있는 물건과 채권 사이에 결연관계가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유치권은 성립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죠. 2번.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 점유를 하여 간접 점유하는 경우 이때는요. 유치권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돈을 안전하게 변제받기 위해서 심리적 강제를 하기 위한 방편이 바로 유치권이죠. 그런데 채무자한테 그 물건을 돌려줘 버리고 네가 직접 점유하고 내가 간접 점유할게 이렇게 해서 내가 유치권 행사할게 이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죠? 3번. 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에는 이때는 점유물 반환 청구합니다. 유치물 반환 청구가 아니라 점유물 반환 청구입니다. 4번.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하더라도 채무자의 승낙 없이는 사용할 수 없다가 아니라 유치권자가 사용권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이건 알아두십시다. 유치권자의 사용권이 인정되는 것은 예외적인 현상입니다. 원칙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그것이 뭐냐? 보존 행위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고 채무자의 승낙이 있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 두 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가 있으면 그러면 사용권이 허용된다. 이렇게 정리해야 되죠. 이거는 민법의 규정으로 예외 규정을 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번. 임대차 종료 후 법원이 임차인의 유익비 상환 청구권의 유예기간을 정한 경우 자, 유예기간을 인정해줘 버리면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죠.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으면 비용 상환 청구를 즉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죠. 그러면 당해 물건, 점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과 유익비 상환 청구권의 행사는 행사할 수 없는 상태잖아요. 따라서 이때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유치할 수 없습니다. 필요비 상환 청구권은 존재한다면은 그 필요비 상환 청구권을
근거로 해서는 유치권 성립할 수 있어도 이렇게 유익비 상환 청구권에 대해서 법원으로부터 일정한 유예기간을 허여받아 버리면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치권의 성립 요건에 보면 당해 그 발생한 채권이 변제기가 도래해야 유치권이 성립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변제기 도래라는 요건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번이 옳은 주입니다. 그죠? 3번, 63번. 갑은 그의 소유 나대지 X토지에 을의 저당권을 설정한 뒤에 건물을 신축하였다. 옳은 것을 원했죠. 자, 나지에다가 저당을 설정한 후에 건물을 신축했다 하면 63번 문제는 바로 일괄경매의 문제일 뿐입니다. 여기는 법정지상권의 문제는 생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발생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정리하죠. 왜냐하면 법정지상권은 어떻게 해요? 그래요.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저당을 설정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지에다가 저당을 설정했고 저당을 설정한 뒤에 그 토지에다가 건물 지었죠. 자, 그래서 옳은 것을 고르면 결국은 일괄 경매에 관한 설명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만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디귿만 보시죠. 저당권 설정 뒤 S토지에 대한 통상의 강제 경매가 실시되어 C가 그 토지를 취득한 경우 이럴 때는 그래요. 법정지상권 성립 안 합니다. 관세법상 법정지상권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취득하지 못한다 이래 되겠죠. 따라서 디귿만 올래요. 자, 64번.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네요. 1번 보시죠. 피담보 채무 확정 전에는 채무자를 변경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피담보 채권 확정되기 전이라도 채무자도 변경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채권 최고액도 변경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은 등기하면 대항할 수 있고요. 그죠? 제3자한테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다 변경할 수 있습니다. 1번이 틀렸네요. 나머지는 그대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5번. 계약의 청약과 승낙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했네요. 자, 1번. 경지자 간의 계약은 자유로이 처리할 수 있다 했는데 청약은 자유로이 처리할 수 있나요? 청약은 도달하면 처리할 수 없습니다. 왜? 청약은 우리 민법에요. 구성력이 있는 데죠. 이게 뭐예요? 비처리성이에요. 처리할 수 없는 성격이다 이 말이에요. 청약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 도달하면 구속력이 발생해서 처리할 수 없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2번. 청약은 상대방에 있는 의사표시죠. 이때 청약할 때 상대방이 특정되어야 한다 했는데 이 청약은 상대방은요 특정인일 수도 있고 또는 불특정 다수인일 수도 있습니다. 뭐 광고에 의한 청약도 가능하거든요. 광고에 의한 청약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청약도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죠. 3번. 청약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에 도달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에 사망하던 표의자가 또는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이미 발송한 의사표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것은 민법 111조 2항에서 규정되어 있죠. 발송한 후에 이 사정 변경이 생긴 것은 누구한테요? 표의자에게 발생한 사정 변경은 이미 발송한 의사표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민법 111조의 2항의 명문으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4번. 경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은 통지가 도달한 때 성립한다 했는데
격지자 간의 계약의 승낙은 발송하면 효력을 발생해요. 따라서 계약 성립 시기는 승낙을 발송한 때입니다. 발신주의가 적용됩니다. 5번 승낙기간을 정하여 청약을 하였으나 청약자가 승낙의 통지를 기간 내에 받지 못한 경우 원칙적으로 청약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그렇죠? 승낙기간은요, 청약의 효력 존속기간입니다. 이걸 알아두셔야 되죠. 청약자가 청약할 때 승낙할 수 있는 기간을 딱 붙여서 상대방한테 청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승낙 기간은 뭐냐? 바로 내 청약의 의사표시를 요 기간 동안 유효한 상태로 놔두겠다. 그러니까 이 기간 내에 당신 내한테 승낙해 주라. 그러면 계약 체결할게. 이게 청약입니다. 그러니까 청약의 효력 존속 기간이기 때문에 이 기간이 경과해버리면, 이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바로 청약은 실효돼 버리죠. 이래 된다. 이게 바로 승낙 기간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5번. 그래서 옳은 지문이 된다 이거네요. 자, 66번. 계약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죠. 3번 봅시다. 교환계약은요, 낙성계약이에요. 교환계약. 교환계약은요, 어떻게 해석하나요? 어느 일방이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하는 거죠. 재산권 이전에 약정을 합니다. 상대방과. 그 타방도요. 타방 일방이죠. 이쪽에서도 뭐예요? 자기 가지고 있는 재산권, 그에 대하여 재산권 이전하기로 약정을 붙이는 겁니다. 당사자끼리 이렇게 두 사람 사이에 약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 바로 교환계약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환계약은 약정에 의하여 성립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낙성계약이다 이렇게 하죠. 급부이행 행위가, 물건을 급부이행하는 행위가 있어야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험의 범위에 들어가는 매매교환,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계약 전부가 낙성계약입니다. 전부가. 요물계약은요, 요물계약은 예컨대 우리 민법상 보면 계약금 계약을 한다든가 또는 현상 광고 계약한다든가 대물 변제 계약을 한다든가 대물 변제, 전세금 계약을 한다든가 또는 보증금 계약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요물 계약이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서 여러분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67번 동시행 항변권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했네요. 자, 동시행 항변권은 쌍무계약의 이행상의 결연관계 때문에 나오는 거죠. 동시행 항변권이라는 권능은요, 쌍무계약에서 채무의 이행상의 결연성, 여기에서 나오는 게 바로 여기 특성이죠. 이 특성에서 나오는 권능이 바로 동시행 항변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옳은 것을 보는데요. 1번 동시행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는 경우에 동시행관계로 그대로 존속합니다. 채무 불이행에 의한 이행불능, 거기에서 손해배상 청구로 바뀌잖아요. 이거는 동일성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채무 내용이 변경되는 거예요. 동일성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채무가 변경됐으니까 종전의 동시행 한변권은 그대로 존속한다는 거예요. 2번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동시행 한변권에 기하여 임차 목적물을 점유하는 경우 불법 점유는 아니란 거예요. 왜? 동시행 관계에 있으면 내가 건네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 점유는 동시행 항변권에 근거하여 점유하는 것이므로 적법한 점유이고, 적법한 점유니까 불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죠. 그 다음 3번 동시행 항변권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할 사항이다 했는데, 소송 관계가 왔을 때는요, 당연히 동시행 항변권을 갖고 있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주장, 원용을 해야 법원이 심판합니다. 이걸 우리는 소송상의 효과 이렇게 하죠. 여기는 행사효입니다. 행사효. 행사해야 일정한 효력, 즉 법원이 심판의 대상으로 삼아서 인정해준다. 법원이 심판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인정되면 상환 급부 판결하죠. 이렇게요. 이게 바로 소송상의 효과, 이렇게 하죠. 4번 채권자 이행 청구 소송에서 채무자가 주장한 동시행 한변권을 받아들여진 경우에는 채권자는 전부 패소 판결을 받는 게 아니라 상환 급부 판결로서 채권자 원고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려줍니다. 일부 승소, 일부 패소가 바로 상환 급부 판결이죠. 자, 5번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을 지체하는 동안에, 이행 지체, 채무 불이행하는 동안에 상대방의 채무 변제가 도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래요. 그때부터는 동시행 관계가 된다. 옳은 질문입니다. 이게요. 자, 그 다음 68번.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면서 그 대금은 을이 갑의 의무위원과 동시에 병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병은 을에게 수익의사 표시하였다. 이게 바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이죠. 제3자를 위한 계약이에요. 뭐냐면 갑과 을이요. 갑이 을한테 매매 계약을 했어요. 이렇게 팔기로 했어요. 재산권을. 이것을 팔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 매매 계약 속에서 뭐 했어요? 대금은 을이 병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이렇게 특약을 붙였죠. 이렇게. 그래서 을이 병한테 이렇게 지급하기로. 언제 이 사람이 소유권을 이렇게 넘겨주면 이렇게 대금을 지급한다. 이랬단 말이죠. 이게 바로 뭐예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매매 계약이죠. 이게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때 이 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했다는 거네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죠. 여기에 있는 병의 대금 채권 있죠. 갑이 받아야 할 대금 채권이 여기에 확정적으로 발생합니다. 확정되어 있다 이 말이네요. 이렇게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을 지금 전제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죠. 자, 틀린 것 했죠. 자, 틀린 것은 몇 번인가요? 3번인가요? 3번 볼까요? 갑이 을에게 매매 계약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에게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했는데, 보면요, 요 매매 계약은 바로 쌍무 계약이죠. 그러면 쌍무 계약에서 뭐가 나온다 했어요? 쌍무 계약에서는 이행상의 결연성 때문에 동시 이행 항변이 나온다 했죠. 그렇다면 갑과 을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갑의 소유권 이전하는 행위와 여기에 을이 병한테 대금 지급 행위는 무슨 관계다? 요 행위와 요 행위는 동시 이행 관계다 이 말이에요.
동시이행 관계니까 갑이 소유권 안 넘겨주면 을은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죠. 여기가 바로 동시이행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갑의 소유권 이전 행위가 없으면, 소유권 넘겨주는 이런 행위가 없으면 을은 대금 지급할 필요가 없죠. 따라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이래야 되겠죠. 동시이행 항변권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자, 69번 계약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냈네요. 계약 해제는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유효한 계약을 소급해서 무효로 만들어버리고 주고받은 게 있으면 원상 회복하고 서로 다 돌려주고 돌려받고 그 다음에 채무불이행한 당사자 상대방한테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이래 되겠죠. 그리고 그 당사자의 계약은 소급해서 무효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계약 해제죠. 틀린 것은 4번 보시죠. 성질상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그 목적 달성할 수 없는 계약, 이걸 바로 정기행위라 그러죠. 일정한 기일이나 기간 내에 계약 내용에 급부 이행이 없으면 당사자의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그럴 때를 우리는 정기행위라고 합니다. 정기행위, 법률행위의 내용이 정해진 그 기일이나 기간 내에 반드시 이행해야만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그 기간이 지나버리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거다 라고 하면 이때는 보통의 이행지체라 하더라도 지체가 생기면 바로 행위 당사자는 뭐 할 수 있다? 즉시 곧바로요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왜냐하면 이제는 가져와도 내가 이행받아도 의미가 없잖아요. 목적 달성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즉시 곧바로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돼요. 이게 이제 핵심이겠죠. 자, 우리가 보통의 경우요. 보통의 경우 이행지체, 보통 이행지체 이럴 때는 채무자가 보통의 이행지체를 하고 있을 때는 이때는 채권자는요. 상당한 기간 시간을 주고 최고해야 됩니다. 최고한 후에 그래도 이행이 없다. 이행을 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그때 해제할 수 있죠. 이제부터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보통 이행지체는 그죠. 그런데 정기행위에 있어서의 이행지체는 곧바로 즉시 해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특징이죠. 자, 그 내용을 꼭 알아두셔야겠습니다. 4번에요. 그러면 해제하여야 되잖아요. 해제할 수 있다 했으니까 해제 의사표시는 일단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해제권 행사가 되고 해제권 행사해야 소급해서 무효가 되겠죠. 따라서 해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해제권 행사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해제하는 방법은 뭐예요? 의사표시로서 상대방에게 해제 의사표시를 이렇게 해야 돼요. 그죠? 이거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당연히 이행지체가 있다고 해서 해제되는 건 아니죠.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 이것이 틀린 것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70번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했네요. 자, 우리 계약금은요. 우리 민법 565조에서 해약금으로 추정하지요. 계약금은 우리 민법 565조에서 해약금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이행 착수 전까지는 해제권 행사할 수 있죠. 만약에 계약금을 교부한 사람은 그 계약금을 포기하면서 해야 되고 수령한 사람이 해제할 때는 배액을 상환하면서 해야 되죠. 이렇게. 자, 이런 내용을 여기 담고 있는데 틀린 것은 4번 보시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 거래 허가를 받아버리면 소급에서 유효가 돼버려요. 거래 허가를 받으면 소급에서 유효가 되니까 이때는 뭐예요? 그래요. 여전히 아직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잖아. 그죠?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기 때문에 뭐가 발생한다? 아직 여전히 해제권 행사가 가능하다 이 말이죠. 이게 바로 민법 계약금에 대한 우리 민법의 태도는 바로 이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약금, 즉 해제권이 그 안에 들어있는 계약금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이행이 아직 착수하지 않았다. 이행 착수는요, 매수인 입장에서는 대금을 일부라도 지급하는 것이 될 것이고, 매도인 입장에서는 당의 목적물을 인도해 주거나 또는 재산권인 소유권을 넘겨주는 행위를 했을 때가 이행의 착수가 되겠죠. 그런 양 당사자 그런 행위 아무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때는 해제를 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겠죠. 따라서 4번이 틀렸네요. 지금 허가만 받았을 뿐이에요. 그러면 드디어 이제 매매계약이 유효가 된 거예요. 그런데 매매계약 내용에 아무것도 한 것 없죠 아직.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당사자는 계약금 주고 받았으니까 계약금에 기해서 해제권이 아직 그대로 있다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71번.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냈네요. 자, 2번 보시죠. 지상권은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했는데 우리 민법에요. 매매는 민법상 매매라는 개념은요. 소유권만 매매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민법에서 매매 계약이란 것은 어떤 의미냐? 어느 일방이 바로 매도인이겠죠. 매도인이 된 사람이겠죠. 매도인 된 사람이 재산권 이전에 약정을 하고 그 상대방 타방이요. 타방 상대방이죠. 상대방은 이 재산권 이전의 약정에 대하여 뭐예요? 대금 지급할 것을 이것을 약정하면 이렇게요. 이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그래, 이게 바로 매매계약이에요. 이게 매매계약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소유권 이전을 약정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재산권 이전을 약정하는 거죠. 그러면 재산권 이전이니까 여기 재산권에는 소유권도 재산권이요, 지상권도 재산권이요, 전세권도 재산권이요, 그죠? 기타 등등등. 채권도 재산권이죠. 채권도 재산권이죠. 임차권도 재산권이죠. 자, 이런 것도 전부 다 뭐가 된다? 그래요. 이 재산권에 다 들어가는 것들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상권 매매계약의 대상을 삼을 수 있죠.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72번. 임차인의 권리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을 했네요. 자, 1번. 임차물에 필요비를 지출한 임차인은 그때는요, 필요비 지출하자마자 지출 즉시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한테. 따라서 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임대차 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어요. 따라서 1번 틀렸죠. 2번. 건물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해 임대인으로부터 부속물을 매수한 경우에 임대차 종료 전에도 임차인에게 그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속물 매수 청구권요. 즉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은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되었을 때 할 수 있습니다. 3번.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를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임차인이 그 지상 건물에 보존 등기를 하면 토지 임대차는 제3자 대항 효력이 생긴다. 이게 바로 민법 622조 규정입니다. 토지 임차권이 등기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항력이 생길 수 있는 유일한 예외입니다. 토지 임차권이 등기 없이도 대항력을 갖게 되는 유일한 예외 622조. 그 토지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임차인이 토지에 대하여 임차 토지에 대해서 건물을 신축해서 건물의 소유권을 임차인 명의로 등기 딱 하면 토지 임차권에 대항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은 옳은 질문이네요. 4번 건물 소유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계약 갱신 청구 없이도 매도인에게 건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데 여기는요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이야기고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지상권자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규정을 그대로 준용했습니다. 그러면 지상권자가 지상권 설정자인 토지 소유자한테 지상물 매수하라 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절차가 있죠. 여기요. 지상권자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지상권의 존속 기간이 만료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기간 만료요. 두 번째, 만료 당시에 지상물이 현존해야 됩니다. 지상물 현존해야 됩니다. 거기 있어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이런 상태일 때 세 번째, 이 지상권자가 지상권 설정자에 대하여 뭘 한다? 그래요. 갱신 청구를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갱신 청구했더니만 이때 설정자가 이때 거절을 하더라 이 말이죠. 거절하더라. 자, 이런 경우에 설정자의 거절이 있으면 갱신 못하겠다 라고 하면 이때 우리는 지상권자는 그러면 지상물, 이 지상물은 지상권자 소유죠. 지상권자 소유 지상물 이거 매수하세요. 당신이 사세요 라고 일방적으로 청구할 수 있고 이 청구권은 형성권이고 형성권 가행규정이라 했죠. 지상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었으니까 자, 이 절차가 어떻게 해요? 여기에 지상권자 대신에요 토지 임차인 집어넣으면 돼요. 이렇게 해요.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토지 임대차 기간이 만료돼서 지상물이 현존하면 그때 토지 임차인이 토지 임대인한테 야 갱신합시다 라고 청구해보고 청구해서 갱신을 합의해주면 연장되는 것이고 갱신을 거절하면 그때 뭐예요? 그래요. 그때 지상물 사세요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필요하죠. 그 다음에요. 5번 토지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과할 수 있으나 임대인은 그렇지 않다 했는데 우리 민법상의 법정 갱신이기 때문에 그러면 존속기간이 없는 임대차가 되고 존속기간이 없는 약정이 없는 임대차일 때는 임대인은 해지 통과하고 나서 6개월 뒤에 임차인이 해지 통과한 뒤에 한 경우에는 1개월 뒤에 1개월 지나가면 되는 이야기죠. 그때 이제 임대차가 종료됩니다. 그래서 임대인도 임차인도 각각 해지 통과할 수 있다 해야죠. 73번 건물 임대인 갑의 동의를 얻어 임차인 을이 병과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을 인도해 주었다. 그러면 적법 전대차가 되죠. 옳은 것 선했네요. 기억, 갑과 을의 합의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합의로 종료시키더라도 즉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임대차 계약을 종료시키더라도 동의받아 적법 전대차에 의한 전차권을 취득한 전차인은 자기의 전차권을 보호받습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임대차 계약을 종료시켰다 하더라도 전대차 계약은 존속합니다. 따라서 병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옳은 질문이네요. 옳다. 그 다음 니은 전대차 종료 시에 병은 건물 사용 편익을 위해서 을의 동의를 얻어 부족한 물건의 매수를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자, 이때요. 병은 건물 사용 편익을 위해 을의 동의를 얻어 했는데 갑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임대인의 동의, 갑의 동의를 받아서 부속시킨 물건일 때는 임대인 갑에게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죠. 이게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에요. 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 따라서 틀렸죠. 디귿.
임대차와 전대차 기간이 모두 만료된 경우, 그러면 임대차 끝나고 전대차 끝났으니까 전차인은 임대인한테 목적물을 직접 반환해 줘야 됩니다. 병은 건물을 가백에 직접 명도해도 을에 대한 건물 명도 의무를 면하지 못한다가 아니라 면합니다. 즉 적법 전차인이 직접 임대인한테 반환해 줘버리면 전대인한테 반환하는 의무를 면합니다. 틀렸다. 리얼. 을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에 달하여 갑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해버리면 갑은 병에 대하여 그 사유의 통지 없이도 해지로서 대항할 수 있다. 이것은 바로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만 전대차 계약이 존속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효력을 상실하게 되면 전대차 계약도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옳은 질문이죠.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74번. 매도인 담보 책임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했죠. 여기는 1번 타인의 권리를 매도한 경우 전부 타인의 권리 매도했을 때는요, 악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죠. 1번 것이 틀렸네요. 2번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수인이 저당권 행사로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이때 악의 매수인은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즉 매도인의 채무를 변제해버리고 저당권을 소멸시켜서 자기 매수인의 권리를 스스로 보호받았다라고 하면 이 매수인은 자기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그 재산, 그죠? 출제비 전체를 매도인한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걸 출제비 상환 청구라고 그러죠. 그래서 2번이 옳은 질문이네요.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악의 매수인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옳다. 2번. 3번. 매매 목적인 권리 전부가 타인에 속하여 권리 전부를 이전할 수 없게 된 때는 매도인은 선의 매수인에게 실리익을 배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행이익의 배상이 필요하다. 4번. 매매 목적 부동산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에 계약의 목적 달성 여부와 관계없이 선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했는데, 계약 해제는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즉 매매 계약에 의한 매수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해제합니다. 따라서 목적 달성할 수 없다면 해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겠죠. 따라서 4번 틀렸다. 5번. 권리의 일부가 단위에 속하는 경우 선의 매수인이 갖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계약 한 날로부터가 아니라 안 날로부터입니다. 그 일부 타인의 권리이어서 자기한테 소유권을 못 넘겨준다는 것, 즉 소유권 넘겨줄 수 없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1년 냅니다. 따라서 계약 한 날로부터가 아닙니다. 틀렸다. 자, 그 다음 75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옳은 것은 있네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1번 주민등록의 신고는 행정청의 수리가 있어야 신고가 완료된다 그러죠. 따라 틀렸죠. 2번 등기 명령의 집행에 따라 주택 전부에 대해서 타인 명의의 임차권 등기가 끝난 뒤 소액 보증금을 주고 들어온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고 순서에 따른 우선 변제는 받을 수 있겠죠. 대항 요건과 확정일자를 받아놨다면. 따라서 2번이 옳은 질문이네요. 3번 임차권보다 선순위 저당권이 존재하는 주택이 경매로 매각되면 경매 매수인은 그래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요, 거기에 임차인의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임차권 소멸해버립니다. 바로 마주시켜버려요. 그 등기에 있어도 없애버립니다. 내쫓아버립니다. 따라서 선순위 저당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임차권은 존속할 수 없습니다. 대항력이 없기 때문이죠. 4번 소액 임차인은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임대차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받아야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최우선 변제는요, 대항 요건만 갖추면 돼요. 언제까지?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대항 요건만 갖추면 돼요. 확정일자는 요하지 아니한다. 최우선 변제에서는. 5번 주택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은 대지의 환가 대금을 포함합니다. 주택가액 속에는 대지의 환가 대금을 포함한 주택가액입니다. 거기에서 우선 변제권이 인정된다. 이렇게 해야 되죠. 따라서 2번이 옳은 질문이다. 76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집합건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네요. 여기는 2번만 보시면 되겠네요. 공용 부분의 사용과 비용 부담은 전유 부분의 지분 비율로 따른다 했는데, 공용 부분의 사용은요,
용도에 따라 전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부를. 용도에 따라 공용 부분 전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래요. 이거는 전유분의 면적 비율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77번.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 설명이 옳은 것은 했죠. 1번.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에는 이거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왜냐하면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가등기 담보 여기에는 피담보 채권이 소비대차상의 채권이거나 준소비대차상의 채권이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 따라서 공사대금 채권 채무에 대해서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2번. 청산금을 지급할 필요 없이 청산 절차가 종료된 경우 그때부터 담보 목적물의 과실수주권은 채권자가 기소한다. 그죠? 그렇죠. 청산금 지급할 필요 없다. 그러면 청산금 지급할 필요 없기 때문에 통지하고 청산기간 2개월 지나갔는데 그래도 채무자 등이 변제하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등기에 본등기 하겠어 소유권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뭐가 돼요? 당연히 가등기 담보권자가 그 목적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을 취득해야겠죠. 따라서 2번이 옳습니다. 3번. 가등기 담보의 채무자는 귀속청산과 처분청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건 채권자가 선택하는 거죠. 귀속청산을 선택하거나 처분청산 중에서도 이거는 경매만 인정합니다. 경매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4번. 가등기 담보의 채무자에 의한 채무자의 채무 변제와 가등기 말소는 동시행 관계에 있다. 아니죠. 채무 변제가 선의의 의무고요. 가등기 말소하는 것은 후이행 의무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동시행 관계가 아닙니다. 5번. 담보 가등기 후의 저당권자는 청산기간 내라도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을 도래 전에는 목적 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했는데 아닙니다. 청산기간 2개월 내에는 후순위 담보권자는 자기의 채권이 변적이 도래하지 않아도 그래요. 경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후순위 권리자의 권리입니다. 자, 78번. 2015년 갑은 병의 엑스토지를 취득하고자 친구 을과 명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을에게 매수자금을 주었다. 갑과 곽과의 약정대로 을은 명신탁 사실을 모르는 병으로부터 엑스토지를 매수하여 계약을 자기 명의로 체결하고 소유권자 등기를 격려받았다. 이게 바로 계약 명의신탁이죠. 갑은 명의신탁자, 을은 명의수탁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병은 매도인, 명의수탁자와 거래한 매도인. 이때 명의수탁자, 매수인이 되죠. 을이, 그죠? 자, 여기에서 옳은 것은 했어요. 1번, 엑스토지의 소유자는 병이다 했는데, 병의 소유권 취득한 게 아니라, 여기에 을 명의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했죠. 따라서 명의수탁자인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유효하게. 자, 78번의 모습은 이렇죠. 병의 소유 토지를 지금 여기 갑이라는 사람이 사고 싶은데 갑이 살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가지고 자기 친구, 제일 친한 친구들한테 네 이름을 좀 사주라 해가지고 명의신탁 약정을 한 거죠. 이렇게 명의신탁 약정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자금을 제공했죠. 이렇게 자금을 제공해 줬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명의신탁자가 될 것이고 이 사람은 명의수탁자가 됩니다. 그런데 명의수탁자가 뭐예요? 매수인이 되는 거죠. 매수인이 되는 게 뭐냐? 이 사람한테 매매계약을 이렇게 체결한다 이 말이죠. 이렇게. 그럼 이때 병은요, 이러한 약정이 있다는 사실, 즉 명의수탁자라는 사실을 이 사람은 모르는 상태에서 매매계약했다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그 소유권을 이 명의수탁자인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등기를 넘겼다 그랬죠. 그러면 이래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매매계약이 유효이고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도 유효한 등기 되잖아요. 그러면 이 명의수탁자인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말이죠. 이렇게 돼요. 소유권을 명의수탁자가 취득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명의신탁자는 소유권 취득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억울하죠. 자금도 주고 소유권 얘가 가져버리고. 그러니까 얘는 자금을 줄 필요가 없었는데 줬으니까 얘에 대해서 여기에 자금에 대해서요.
재환 자금에 대해서는 청구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부당이득이니까 내놔라, 돌려달라 이렇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거죠. 이렇게. 이게 인정돼요. 이게 갑에게 인정되고 이 사람은 자금에 대해서는 반환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 반환 의무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나 소유권은 넘겨줄 필요가 없죠. 자, 이렇게 됐다. 따라서 소유권은 병이 취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을이 취득했죠. 자, 2번. 갑이 을과의 계약의 관계에서 소유권을 가지는 것을 전제로 하여 장차 X 토지의 처분 대가를 을에게 대가를 을이 갑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유효하다 했는데요. 이 약정은요, 우리 판례가요,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무효다 했어요. 소유권은 누가 가지는 거죠? 이 사람이 갖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갖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무효한 거예요. 이 약정을 위반한 거죠. 명신탁 부동산 실명법에 있는 법 규정, 강행법규인데 그 강행법규를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무효라고 선언합니다. 3번. 갑과 을 및 갑과 친구 정 사이에 새로운 명신탁 약정에 의하여 을이 다시 갑이 지정한 정에게 X토지 이전 등기를 해준 경우 정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했죠. 자, 이것은요, 새로운 명신탁 약정이 이루어진 것이죠. 이거는. 그죠? 그러니까 새로운 명신탁 약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뭐예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규정에 위반이 되죠. 위반되기 때문에 정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이래 되겠죠. 바로 새로운 명신탁 약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정은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4번. 만약에 을이 갑의 아들이라면 명신탁 약정은 유효하다. 아들이어도 역시 명신탁 약정은 무효죠. 강행법규 위반이니까요. 따라서 무효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5번. 만약 을과 명신탁 사실 아는 병이 매매 계약에 따른 법률 효과를 직접 갑에게 기수시킬 의도가 있었다면 이때는 뭐예요? 이렇게 계약해서 얘한테 소유권 넘겨줄 의사가 얘가 있었다라고 하면 뭐가 돼요? 그거는 사실상 그래요. 중간생략형 명신탁 이렇게 봐야 되겠죠? 소유권 이렇게 넘겨줄 의사니까 결국은 이 사람이 소유권 취득할 의사가 갖게 되고 따라서 이때는 결국은 그 실질은 중간생략형 이 중간생략형 명신탁으로 봐가지고 얘가 소유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렇게 정리해서 그런 사정이 인정된다면은 갑과 을의 명신탁은 삼자간의 명신탁, 삼자간의 등기 명신탁이 뭐예요? 중간생략형 명신탁이죠. 이게 의미가요. 그래서 이때는 이 사람한테 소유권 가져갈 수 있는 근거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5번 지문인데 이게 판례 태도예요. 좀 어려운 판례이기도 하죠. 자, 그렇게 정리를 좀 해 두셔야겠습니다. 79번.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옳은 것은 했죠. 1번. 소유권 이외의 부동산 물건의 명의신탁은 당연히 부동산 관계되는 명의신탁 약정은 전부 다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니까 그 성격은요, 의미가요, 소유권 이외의 부동산 물건에 대해서도 명의신탁이 이루어지면 부동산 실명법상의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해야 돼요. 2번.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가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약정은 부동산 실명법상의 명의신탁 약정에 해당한다. 해당되지 않습니다. 채무 담보 목적으로 했을 때는 우리 민법에요. 가등기 담보등이라는 법률에 의하여 양도 담보 등기 이전 하잖아요. 소유권 이전 등기. 이런 경우에는 아예 명의신탁 약정에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죠. 즉 부동산 실명법에 적용해서 제외된다 이렇게 해서 언제나 당사자 약정대로 유효다 이렇게 했습니다. 따라서 2번 틀렸다. 3번. 양자 간의 명의신탁의 경우에 신탁자나 수탁자에게 명의신탁 약정의 해지를 원인으로, 자, 양자 간의 등기 명의신탁 하면 양자 간의 명의신탁자 명의수탁자 해버리죠. 이렇게 명의신탁 약정 하면 이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죠. 무효니까 무효인 계약에 대해서 해지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건 안 된다. 그죠? 즉 강행법규 위반이니까 무효다. 그러니까 토지 다시 돌려달라. 그리고 등기는 말소해달라. 이렇게 하는 것은 가능할지언정
해지했으니까 등기 말소하고 소유권 내놔 이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죠. 따라서 그 3번이 옳은 질문이네요.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자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옳은 질문입니다. 4번 3자 간의 명신탁 약정의 경우에 수탁자가 자진하여 신탁자에게 소유권이자 등기해 주었다. 자, 수탁자가 스스로 자진해서 소유권 넘겨주면 의사에 따라서 주는 것이니까 이건 뭐예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당사자가 되어버리죠. 그렇게 되면 때는 유효한 등기가 될 수 있다고 해야 됩니다. 5번 명신탁 약정의 무효는 악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자, 명신탁 약정의 무효는요, 선악불문하고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선이든 악이든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없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제3자는 권리를 적법하게 취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틀렸죠. 자, 80번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에 임차인이 그가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을 것을 방해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몇 년 내에 행사해야 하는가? 소멸시효의 대상인데 그래요. 3년입니다. 3년.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임차인은 임대인의 방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3년입니다. 그 소멸시효 기간이.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대체로 보면 시험이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죠. 그러나 조금 까다로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시험 보신 분들이 조금 까다로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본 교재를 충실하게 공부해 두시면 큰 문제가 안 생깁니다. 뭐 한두 개 정도는 좀 난해하지만 그 외에 문제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본 교재를 탄탄하게 공부해 두시고 또 우리 기본 강좌를 충실하게 들으면서 공부해 두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